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희가 그 질의응답 Q&A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누가 해주실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환청의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환청은 일단 그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욕설, 나를 비난하는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이 보통은 주를 이룹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아는 사람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나를 세뇌시키고 조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지인분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조정망상이라고 합니다. 환청과 망상,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조현병의 진단 기준들인데 지금은 아주 전형적인 조현병 증세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환청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게 환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환청이 똑같이 들립니다. 도파민과 주로 관련된 그런 질병이라서 이거는 뭐 설득과 그런 걸로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이런 분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병원 치료, 그리고 특히 이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이 가짜다, 환청이다, 환시다, 병의 증상이다 이렇게 직면시키는 건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더 숨어 들어가고 자신의 증상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럴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듣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 정도만 반응을 하지 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공감을 해주거나 또 이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병원을 좀 같이 가보자 혹은 나도 뭐 때문에 힘든데 같이 병원을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이렇게 갈 수 있게 조금 유도를 해보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전형적인 수행불안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불안이 뭐냐면 영어로 퍼포먼스 앵자이티거든요. 이제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공연하는 거, 연주하는 거, 면접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퍼포먼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에만 이제 굉장히 불안감이, 긴장감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집중이 잘 안 된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충동적이다, 과잉 활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대부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하고 감별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하면 집중력, 기억력, 인지 능력의 처리의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면밀하게 과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있던 ADHD 증상인지 아니면 후에 성인기에 나타난 우울이나 불안장애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인 ADHD가 완치가 가능하냐? 성인 ADHD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주의 집중력, 과잉 활동성이나 충동성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연구 결과들에서 어떤 점들이 또 있었냐면 기능의 수준은 그닥 사실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약물 치료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집중력 그 자체, 과잉 활동성이나 충동성 그 자체인데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다른 증상들, 특히 대인관계 문제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시간관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물 치료로 완전히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인 ADHD에서 가장 추천되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걸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약물 치료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이런 심층적인 비약물 치료도 같이 좀 병행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4개월이잖아요.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나 앉아있는 시간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태어나는 기질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길게 못 자거나 또 뭐 편식이 좀 있거나 그래서 성장이 좀 더디거나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나 정서적인 발달도 조금은 늦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리던지 박치기를 하던지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 여기에서 약간은 ADHD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개월수가 4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진단을 하기엔 조금 많이 어린 나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ADHD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내준 사연만 가지고는 아직 ADHD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좀 진료를 받아보시고 검사를 좀 제대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ADHD가 맞다고 해도 이 나이에는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는 하지는 않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놀이 치료나 사회기술 훈련이나 그리고 부모 교육, 부모 양육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소아정신과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좀 안타까운 사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신과적 질환 중에 일부는 세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인 경우에서도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고 내가 뭘 했는지, 일상생활 할 때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질환이 오래돼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든 혹은 우울증이 심각해서 기억이 안 났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언니가 치료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으시니까 언니가 빨리 좀 더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도록 하고 비단 치료를 받고 있으시더라도 주치의 선생님과 더 상의를 하시고 더 자주 찾아뵙고 약물 치료 플러스 또 상담도 더 자주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언니를 권유를 해주시고 정말 안 되면 언니를 만약에 모시고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이를 본 건 아니지만 강박사고에 가깝죠.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피에 흘리는 얘기를 한다거나 특정한 이미지나 어떤 이런 상황을 자꾸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굉장히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이런 것들이 강박사고의 특징이죠. 자기 자신도 비합리적인 걸 알고 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강박사고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 특히 이런 강박사고가 말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을 때린다, 찌른다, 피를 낸다, 이런 내용을 자기 부모한테 아이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꾹꾹 눌러 담다 보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강박사고가 내용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성적인 내용의 강박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다른 또 이미지의 강박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시작이 어디였는지 이런 거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얘기하는 걸 좀 자기가 솔직하게 좀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죄책감이 심한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엄마한테 해도 될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울고 죄책감 시달리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이 죄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죄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 걸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죄가 아니고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꾸 좀 다독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급성기에는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다른 쪽으로 강박사고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정신과 진료를 좀 보시고 아이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혹은 비약물적인 치료 필요하다면 약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조금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열심히 또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도 또 질문을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